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023년 올 한 해 지구촌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선 두 개의 전쟁이 벌어졌고 전 세계 곳곳이 각종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2023년 마지막 월요일 세계 이면에선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국제 뉴스들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오늘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국제뉴스 꼽는다면 아무래도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전쟁이 지금 벌써 2달 반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민간인과 군인 1,200여 명을 살해했고요. 240명 정도를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포격과 공습을 가했고요. 개전 3주 뒤부터는 전면적인 지상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가자지구 북부를 장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친이란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와도 공방을 주고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중동 국가들 간에 확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가 높아졌었는데요. 네. 또 수십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제 북부에서 남부로 대거 몰리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인질 석방에 더 집중을 해라 이런 요구가 좀 높아졌었거든요. 예. 결국 이스라엘 하마스가 카타르와 미국의 중재로 지난달 24일부터 일시 휴전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일시 휴전을 하면서 하마스 쪽에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 인질 105명 그리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240명을 맞교환했는데요. 추가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서 더 연장을 하자 휴전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1일부터 가자 남부를 포함한 지상전을 다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도 이브의 24일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됐어요. 가자지구 난민촌에 대대적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7명을 포함해서 최소 70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최근에 이스라엘군이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네. 이곳에서도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공습이 성탄절인 25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난민촌들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팔레스타인 적신월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쪽 사망자는 2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인 미국도 23일에 이스라엘 쪽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과 무차별 폭격을 자제해라. 하마스 거점 위주로 정밀 타격하는 식의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모든 군사적 결정은 우리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가자지구 전쟁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1년하고 한 이제 10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원 자체가 별로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소모전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게 2022년 2월 24일이에요. 예. 이제 다다음 달 정도가 되면 한 2달 뒤가 되면 이제 만 2년을 맞게 되는데요. 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안에도 끝나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사실 올 한 해 동안 서방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6월부터 대반격을 시도했는데 이게 예상하고 다르게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 동쪽 남부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 대반격의 핵심 전선이었던 남부의 헤르손주 드니프로강을 넘어가는 작전에서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서방 국가들에서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반대를 해서 우리 돈으로 한 8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한 예산안 협상이 일단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달 중순에 미국을 방문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깜짝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굉장한 환영을 받았는데 올해는 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EU가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하려고 했던 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2조 원 규모의 지원 예산도 14일에 헝가리가 반대해서 가로막혔어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원해왔던 게 나토 그리고 EU 가입인데 이것도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확실한 가입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 조사를 보니까 8월에서 10월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90%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죠.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잘루즈니 총사령관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지금 내분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도 위기에 빠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6월에 있었죠.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6월 23일 밤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최전선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밤에 러시아로 넘어가서 아주 순식간에 남부 군 관부 사령부 본부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북진을 했죠. 그래서 이틀도 채 안 걸린 시간 사이에 수도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저항을 받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서 24일 저녁에 회군을 했습니다. 이 프리고진이 처음에 행진을 할 때는 바그너 그룹에게 좀 불리한 결정을 내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군 수뇌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정의로운 행진을 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을 향한 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최측근 중에 한 명이 프리고진이었거든요. 네. 이 측근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푸틴 대통령에겐 23년 집권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고요. 이것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이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걸 허용을 했는데요. 네. 결국 이 프리고진은 반란을 일으킨 지 2달 만인 8월 23일에 전용기가 추락하면서 의문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때 위기를 맞긴 했는데 이후에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다시 세력을 강화했어요. 추가 동원령을 내려서 병력을 수급을 했고요. 또 북한, 이란 등에서 포탄과 드론을 공급받아서 지금 러시아군 무기 사정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또 뭐 전해진 보도를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의 전선을 그대로 유지할 정도가 된다면 뭐 휴전할 뜻이 있다 이렇게 뭐 밝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스가 23일에 러시아의 전 현직 관료들을 인용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휴전할 뜻이 있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도했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의 여론도 안 좋고요. 네. 서방의 지원 의지도 많이 약화된 이 시점이 휴전을 할 수 있는 최적기다라고 판단을 푸틴 대통령은 했다는 거죠. 다만 일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계속 지연시키기 위해서 휴전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또 어찌됐든 간에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올해는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 해로 기록이 됐네요. 네, 많이들 올여름 더웠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요.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46도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기온 관측이 시작된 174년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이 된 건데요. 네.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면서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내렸고요. 남반구는 겨울이었는데도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서부, 유럽에서는 섭씨 5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졌고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도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이런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가 2015년에 파리 기후협정을 맺어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2도 이내, 나아가서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목표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46도까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1.5도 제한선은 내년에 넘어설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요, 올해 인류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이런 경고를 내놓을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13일에 개막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화석 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가 국가의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라는 게 최종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충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도 제시되지 않았고요.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 더 강력한 퇴출 의지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은 그런 합의로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산유 국가들, 그리고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인도의 입김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석유 수출국 기구는 이 캅28에 참석한 회원국 대표에게 화석 연료가 표적이 되는 문구가 담기는 합의에는 적극 거부하라, 이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개적으로 퇴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선 대형 자연재해도 잇따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2월 6일에 튀르키예 동남부하고 시리아 서북부 국경지대에서 규모 7.8,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래서 5만 8천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지진이 지금 21세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중에 5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할 정도였는데요. 튀르키예 안에서만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건물이 17만여 채가 완파되거나 심각하게 손상이 됐습니다. 피해 액수가 튀르키예만 집계를 해봤을 때 우리 돈으로 45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이후에 튀르키예에서는 부실 시공, 또 부정부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요. 시리아에서는 더 서장이 안 좋아서 10년 넘게 계속된 내전 등으로 구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9월 8일에는 모로코 서남부에 있는 아틀라스 산맥 근처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있었죠. 이때도 3천여 명이 숨졌고요. 5만 채의 주택이 파손됐는데, 이게 모로코에서 1900년부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또 초대형 산불도 많이 이어졌어요. 캐나다에서는 5월부터 몇 달이나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면적이 총 1310만 헥타르, 이게 거의 그리스 국토에 맞먹는 정도의 그것들이 산불이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졌고요. 또 하와이에서 8월에 마우이 섬 산불이 발생을 했었죠. 97명이 사망을 하면서 또 100여 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은 기후위기랑 연관이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로 가뭄과 태풍 규모가 커졌는데 그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미흡한 예방조치, 부실한 대응에 인재가 겹친 복합재난이다라는 평가가 최종적으로 내려졌고요. 그리스에서도 유럽연합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났습니다. 결국 미국 뉴욕시보다 더 큰 면적인 81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타버렸고요. 이렇게 불에 지금 영향을 받은 곳들도 있지만 물난리가 난 곳들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스웨덴에서는 폭우가 내렸고요. 특히 리비아가 좀 심각했는데 이번 달에 열대성 폭풍이 동반한 폭우가 내려서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6천여 명이 숨지고 만여 명이 실종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가 1973년에 전국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4번째로 더운 해였고요. 올여름의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관측사상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어떤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참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한 해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해 말에 오픈 AI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를 출시를 했었죠. 예.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생성형 AI 열풍이 불었는데요. 특히 챗 GPT가 출시한 지 1년 만에 2억 명에 가까운 세계인이 쓰는 거대 서비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을 좀 바꿔놨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매년 영미권의 주요 사전과 출판사가 올해의 단어를 꼽는데 올해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휘들이 이제 대거 선정이 됐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사전 사이트 딕셔너리.com 그리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전이요. 환각을 느끼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약물 복용 같은 것 등을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걸 보고 듣고 느끼는 현상 이걸 우리가 환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최근에 의미가 좀 더 포함이 됐습니다. 챗 GPT 같이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단어 이런 또 뜻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생성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가 잘못된 통계 수치를 아주 그럴듯하게 답변으로 맞아요. 내놓는다던가 예.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사실처럼 서술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AI랑 관련된 단어 검색량이 작년보다 62%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람처럼 묻고 답하고 인터넷상의 광범위한 자료를 스스로 정리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내놓는 이 챗 GPT의 등장은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의 아이폰을 뛰어넘는 혁명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올 한해 이제 챗 GPT를 내놓은 오픈 AI사가 가장 큰 주목을 받긴 했는데요. 지금 구글이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네. 경쟁 업체들도 잇따라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글이 내놓은 인공지능은 뭐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앞으로 경쟁이 진짜 많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잘 가늠을 하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는데 AI 때문에 인류가 존재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측이 있고요. 또 한편은 아니다. AI 개발과 수익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 지금 엇갈리면서 얼마 전에 오픈 AI의 수장인 샘 올트먼이 이 문제로 이사회랑 갈등을 빚어서 해임됐다가 닷새 만에 맞아요. 복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인류의 멸망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은요. 빠르면 5년 안에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AI를 규제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8일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술을 규제하는 협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위험도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게 안면 인식 기술인데요. 이 AI로 생체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걸 금지를 했고요. 또 선거 같은 민주주의, 또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고위험 AI 기술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는 의무화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 조치가 이르면 2026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군사 분야에 인공지능 사용하지 말자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미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할 때도 이용한다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지금 당장 네.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명살상이 대규모로 지금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를 좀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인류의 달 탐사 경쟁이 뜨거웠던 한 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요. 8월 23일에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을 한 건데요. 인도가 그래서 수십 년간 미국, 러시아 또 유럽이 주도한 우주 탐사 경쟁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찬드라얀 3호는 착륙 직후에 달 표면 100m를 탐사해서 황과 금속의 흔적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사실 러시아가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네. 1976년에 루나 24호를 달에 보냈었는데 47년 만이었던 올해 달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8월에 루나 25호를 띄웠는데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는 걸 러시아가 먼저 노렸습니다. 그런데 달 표면에 추락을 하면서 실패를 해서 결국 이 기록을 인도에 내주게 된 겁니다. 네. 또 일본에서는 우주개발 스타트업 아이스페이스가 작년 12월에 하쿠토 R 미션 1을 발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4월에 달 착륙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 겨울에 또다시 착륙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도 우리나라, 유럽 우주국, 캐나다, 영국, 일본을 비롯한 최소 33개국과 지금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1972년에 아폴로 17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에 50여 년 만인 2025년에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네. 앞으로는 달 궤도에 상설 우주기지를 세우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기도 합니다. 또 중국도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2026년에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 토양 표본을 채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달 자원을 갖고 오는데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달 남극 분화구에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 두꺼운 얼음층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 수소, 산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이 화성 같은 좀 먼 태양계 행성을 탐사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네. 연료를 얻어서 또다시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좀 보내는 시절이 빨리 좀 왔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네네. 이게 또 반드시 좋기만 할까 하는 생각이 왜 자꾸 불안불안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싸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거기 가서 먼저 간 사람이 선점하게 말입니다.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올 한 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